하지만 19세기에 그려진 여인들의 그림을 보면 젖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저고리가 짧다. 무슨 까닭일까? 조선 후기 들어 아들을 낳은 여인들은 이를 자랑하기 위해 젖가슴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또한 기방에서 유행하던 짧은 저고리가 서민 사회까지 파고들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에 찍힌 사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유행이었다. 김중근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자신의 그림 속에 반영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그의 그림들 속에는 관원상제나 세시풍속, 신앙과 형벌 등 실로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때문에 그의 그림은 19세기 조선의 일상사를 그림에 담은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속학자들은 그의 그림을 통해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당시의 풍속들을 생생하게 재조명할 수 있다. 그 기산풍속도에서 그 대단히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양자 간 사람이 자신의 생부는 돌아가시고 그 양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례를 모실 때에 상투를 약간만 풀고 조문객을 받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자료나 또는 오늘날의 현지 민속 자료를 통해서는 잘 파악되지 않는 하나의 장례와 관계한 예법이 이러한 그림에서 찾아지는 것은 아마 대단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잊혀진 풍속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다. 조선시대 사내들의 상투 트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 거울과 다양한 빛으로 정성껏 머리를 다듬는 모습이 무척 이채롭다. 또한 1895년 내려진 단발령에 의해 상투를 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까지 전해진다. 이는 그의 그림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조선말 시대 상황까지 그림에 담았던 김중근. 그의 풍속화 속에 빠지지 않는 그림이 바로 형벌 관련 그림들이다. 모두가 그리기를 꺼려했지만 외국인들의 요구로 김중근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대개 그 기산풍속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형벌이 조리 돌리기, 그래서 이제 죄인에게 그 망신을 주기 위해서 죄인의 등에다가 북을 지우고, 그리고 포졸이 또는 사령이 북을 둥둥 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죄인 회술례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형벌에 관한 역사 연구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이외에도 줄이틀기라든지 형문치기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조선시대의 그 형정을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살아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수출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회를 들여다보는데 형벌만큼 좋은 주제가 없다는 말처럼 외국인들 역시 김중근의 그림을 통해 조선을 알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놀이문화도 중요한 그림 속 주제였다. 중국 수출화의 경극과 같은 중국의 놀이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김중근 풍속화에도 탈춤이나 풍물패 등 당시 사랑받았던 놀이문화가 담겨져 있다. 서양인들에게 베일에 쌓여있던 동양문화는 중국의 수출화나 조선의 기산풍속화를 통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되어져 갔다. 이외에도 서양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토한.
가축을 잡는 전문 도살꾼을 일컫는 말인데, 바로 도살을 위해 개를 끌고 가는 장면을 포착해 화폭 속에 담아낸 그림이다. 그런가 하면 야단 맞는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그림도 있고, 사내들끼리 시비가 붙어 상투를 잡고 싸우는 장면을 사진처럼 포착해낸 그림들도 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비단 소재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그림에는 또 다른 시대의 변화상이 담겨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파리의 김해박물관에 보관 중인 김중근의 풍속화 중 채색화는 모두 87점. 20그루만 그린 그림들은 모두 83점이다. 그런데 채색을 한 김중근의 풍속화 중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그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색깔 차이가 심한 그림이 자주 눈에 띈다는 것이다. 단순한 배색 차이 때문만은 아닌 듯한데. 김해박물관의 김중근 풍속화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내는 작업에 참여했던 문화재 복원 전문가를 만나보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안료의 차이가 아니고 종이의 차이라고 생각되지는데, 이미 그 그림을 제작했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무척 많이 들어와서 종이도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와 양지가 함께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당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이렇게 내구성이 좀 약한 양지는 조금 빛이 좀 더 바래고, 또 내구성이 좀 좋은 한지는 좋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한 화면에서 그처럼 빛이 좀 더 바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중근이 활동하던 시대, 조선에는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된 서양 종이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김중근 역시 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종이 자체가 여전히 귀하던 시대였기에 김중근은 작업 후 남은 종이들을 이어붙인 후 다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에는 그의 그림 속 색깔들도 있다.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분홍색이나 보라의 색상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서양 안료의 보급으로 색깔의 선택이 더욱 다양해진 결과였다. 또한 이들 서양 안료는 값비싼 전통 안료를 대신해 김중근 풍속화의 대량 생산에도 기여했다. 이미 우리나라에 17세기 후반부터 서양 안료가 들어와서 불화들이나 일반 회화에도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김중근의 풍속화에서는 주로 이런 그 서양 안료들이 쓰여져서 많은 작품을 다량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밀려 들어온 서양 문물은 오히려 김중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고, 김중근 역시 이를 잘 활용했던 것이다. 이렇듯 그의 그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탄생됐다. 그런데 그의 작업 방식과 관련해 더욱 놀랄만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김중근이 기산이라는 자신의 호를 상호처럼 내걸고 공방 형태의 대량 생산 체제를 꾸렸다는 것이다. 과연 19세기 말 조선에서 이런 공방 형태의 공동 제작화가 정말로 가능했을까? 그리고 왜 기산이란 이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일까? 상공업 분야도 아닌 미술 작품에 있어서의 공동 제작 가능성,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기산 풍속화가 여러 명이 함께 그린 공동 제작화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전문가를 만나보았다.